형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래방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가 맥주병을 들고 들어왔는데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걸음걸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었지만 이런 곳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윤서영, 제 아내의 친언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윤서희의 언니였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 통곡하시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그분이 노래방 도우미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처영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영, 아는 분이야? 동료 박철민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우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처영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영의 눈빛에는 공포,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모르는 척 해주세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밤 저는 노래를 한 곡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제 손에 쥐어졌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처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 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태수, 올해 62입니다. 택시기사 경력만 35년. 이 나이에도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듭니다. 허리는 항상 뻐근하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무릎은 삐걱거립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제 그만 쉬셔야죠. 몸이 망가져요. 하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쉬면 더 힘들거든요. 3년 전 제 아내 윤서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다녀오세요 하고 웃으며 보내드린 그 사람이 점심때쯤 병원 응급실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트럭에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언니인 윤서영, 처영은 제 옆에서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서희야, 언니가 왔어. 서희야. 처영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처영의 남편, 그러니까 형님도 새벽부터 와서 장례 절차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어떻게 차립니까? 제 인생의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아내와 저는 딩크족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기로 둘이 결정했었죠.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지?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텅 빈 집, 텅 빈 침대, 텅 빈 식탁, 모든 게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볼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마다, 아내가 자주 가던 마트를 지나칠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길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했습니다. 태수영,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병원 한번 가봐. 하지만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아내가 돌아옵니까?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택시를 몰았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으면,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잠깐이나마 아내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빈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하던 모습이 보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 보던 모습이 보이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슬슬 잊어야죠.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으세요? 있다니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던 얼굴,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던 미소, 힘들 때 안아주던 따뜻한 품, 어떻게 잊습니까? 재혼? 60이 넘은 택시기사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 한 사람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택시를 몰았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집에 가서 간단히 라면이나 끓여 먹고 TV나 보다가 자려고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 그런데 퇴근하려는데 동료 박철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형, 오늘 회식 어때? 오랜만에. 아니야, 나는 집에 가서. 에이, 형. 집에 가봤자 혼자잖아. 우리랑 고기나 먹자. 박철민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혼자입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나 꺼내서 마시다가 잠드는 게 전부죠. 그래, 가자. 동료들 4명과 함께 근처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아, 오늘 손님 한 명은 진짜 요즘 육아가 또 올라서 명절에 고향 내려갈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 아파. 평범한 택시기사들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소주 몇 병을 비우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 오늘 2차로 노래방 어때? 김상우가 제안했습니다. 노래방.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함께 갔었습니다. 아내는 노래를 못 불렀지만 제 노래를 들으며 박수 쳐주는 걸 좋아했죠. 여보, 당신 목소리 정말 좋아. 가수 할 걸 그랬어. 아내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없습니다. 형, 가자. 어차피 집에 가도 할 거 없잖아. 박철민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방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데 무언가 팔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야? 자세히 보니 노란 나비였습니다. 한겨울의 나비라니. 신기하네. 이 추운데 나비가 어떻게. 동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란색.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노란 카디건, 노란 머플러, 노란 원피스. 아내의 옷장에는 유독 노란색 옷이 많았습니다. 여보, 나 노란색 입으면 어때? 예뻐. 진짜 예뻐. 봄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던 게 엊그제 같은데 노란 나비가 제 앞을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마치 저를 어딘가로 이끄는 것처럼.
형, 뭐해? 빨리 가자. 박철민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비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들을 따라갔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5명이요. 이 시간, 네, 3번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방에 들어가자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벽에는 대형 스크린, 테이블에는 리모컨과 마이크. 야, 일단 맥주부터. 김상우가 소리쳤습니다. 맥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벌써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영, 뭐 부를 거야? 나는 나중에. 사실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본 노란 나비 때문에 자꾸 아내 생각이 났거든요. 왜 나비를 봤을까? 왜 하필 노란색이었을까? 마치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박철민이 말했습니다. 야, 분위기 좀 살려볼까? 도우미 부를까? 오, 좋지. 다른 동료들이 동의했습니다. 태수영은? 나는. 뭐 상관없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오든 저는 그냥 맥주나 한 잔 더 마시면 되니까요. 박철민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지만 그 얼굴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되시. 그녀가 인사를 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티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작은 비명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영, 제 아내의 친언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제 아내, 윤서희의 언니였습니다. 3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날 줄이야. 태수영? 박철민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는 분이야? 다른 동료들도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처영과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처영의 눈에는 충격, 당황, 수치심 그리고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모르는 척 해주세요. 제발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처영에게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을. 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절박한지. 태수영, 왜 그래? 정말 아는 사람 아니야? 박철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야. 착각했나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처영의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영은 능숙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맥주를 따라주고 안주를 가져오고 박수도 치고 때로는 일어나서 춤도 췄습니다. 완벽한 노래방 도우미.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처형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웃었지만 저는 한 곡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처형이 왜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형님은 어디 계신 거야? 준호와 준석이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2시간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처형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처형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긴장의 끈이 풀린 것처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수영, 오늘 왜 그래? 아프신 거야? 박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들어가서 푹 쉬어. 내일 봐.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 동료들과 헤어졌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3년 전 장례식장에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동생아. 관 앞에서 통곡하시던 처형, 단정하고 품이 있으셨던 처형, 항상 우아하고 차분하셨던 처형. 그런 분이 어떻게 노래방 도우미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까? 처형이 저에게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잖아. 하지만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휴대폰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윤서영, 처형. 3년 전 아내가 만약을 위해 저장해 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 비, 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처형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처형, 저 강태수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침묵이었습니다. 매제,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예전에 서희가 알려준 게 남아있네요. 또다시 침묵. 처형,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매제, 어제 일은. 처형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드려요. 절대로. 그냥 처형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매제, 서희가 떠나고 나서 처가 식구들과 연락이 끊어졌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처가 식구들도 힘드셨을 테니까요. 어제 처형을 보니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처형, 무슨 일 있으신 거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제, 사실은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과 이혼하셨다고요? 네. 처형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매제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처형.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럼 오후 3시에 시청역 앞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처형. 3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 형님과 이혼하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오후 3시, 시청역 앞 카페. 저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목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실까? 혹시 마음을 바꾸신 건 아닐까? 3시 10분. 처형이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처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 노래방에서 본 것보다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니 눈가의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처형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매제,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는 일어나서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형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처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제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목소리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처형이 저에게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는 거죠. 처형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형, 전화해서 이혼하셨다고. 네. 처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형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유일한 위안인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에 빠졌어요. 처형의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이요? 네. 처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코로나 때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조금 맛을 봤나 봐요.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 벌었어요. 1000만 원도 벌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천재가 된 것처럼. 그때부터였어요. 점점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한 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엔 정말 대박이 날 거야. 믿어봐. 그렇게만 말하더라고요. 처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손을 댔어요. 레버리지도 쓰고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만하자고, 우리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처형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빚을 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액 대출, 그 다음엔 카드론, 그 다음엔 은행 대출, 사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처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예금도 다 깨고, 적금도, 보험금도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심지어 아이들 대학 학비로 모아둔 돈까지. 준호와 준석이 학비까지요? 네.
처형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집도 차도 저축도 모든 게 남은 건 처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뿐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2억이 넘었어요. 2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0대 택시기사인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준호와 준석이가 학교를 휴학했어요. 구미 공장에 취직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기숙사 생활이라서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본인들은 한 푼도 안 쓰고 매달 다 보내줘요.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와 준석이 어릴 때부터 착하고 효자였던 아이들, 대학생이 되어서 공부에 매진해야 할 나이에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니. 그래서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처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일반 직장을 알아봤어요. 식당, 마트, 청소, 뭐든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처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대 후반 여자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설령 연락이 와도 최저시급에 하루 4-5시간. 그걸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노래방 구인 광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이 없다고. 그리고 하루 일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 수 있다고. 처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빨리 빚을 갚고 싶었거든요. 저는 처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 때마다 푸짐한 음식을 해주시던 분, 항상 단정하고 우아하셨던 분, 서희가 우리 언니는 정말 대단해라며 자랑하던 분, 그런 분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형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처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정말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어요. 한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주식이 사람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처형의 목소리에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형, 혼자 사세요? 네.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처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제, 너무 한심하죠? 처형,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충동적으로 처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희도 처형이 이렇게 힘드신 걸 알면 정말 안타까워할 거예요. 서희. 처형이 동생 이름을 부르며 울먹였습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아니에요, 처형. 처형은 전혀 망가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처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질 때 저는 처형께 말했습니다. 처형, 앞으로 가끔 안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서희 떠나고 3년 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힘이 돼주면 안 될까요? 처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매제. 그날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처형에게 자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처음엔 간단한 답장만 오다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제도 택시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몸 조심하세요. 오늘 손님들이 괜찮았어요. 다행이에요. 매제 덕분에 많이 힘이 돼요. 고마워요.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습니다. 처형,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먹을까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한참 뒤에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처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청년처럼 6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형이 말했습니다. 매제, 사실 제가 새벽 4시까지 일해요. 새벽 4시요? 네. 노래방이 24시간이라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제 근무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58세의 여성이 새벽 4시까지 노래방에서 일한다니. 그것도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면서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처형을 데려다 드리자. 처형,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면 안 될까요? 네. 매제, 그럴 필요 없어요. 새벽인데. 저도 어차피 택시일 새벽에 끝나요. 그 시간에 집에 가도 잠이 안 오거든요. 함께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처형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고마워요, 매제. 그날부터 저는 처형의 퇴근 시간에 맞춰 노래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 반쯤 노래방 앞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처형을 기다렸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벽 4시를 조금 넘어서 노래방 문이 열리고 처형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어오시는 모습,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차문을 열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매제 매일 이렇게 오시면 피곤하실 텐데. 죄송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저도 새벽에 일 끝나면 바로 잠들기 어려워서요.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형과 함께 있으면 묘한 평안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처형이 아내와 많이 닮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자매라서 그런지 뒷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말투도 비슷했습니다. 특히 처형이 웃을 때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아내 웃음소리와 똑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처형이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셨나 봅니다. 고개를 창문에 기대고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룸미러로 처형의 잠든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서희를 닮으셨네. 아니, 잠깐. 이 감정이, 이 두근거림이 단순히 서희를 닮아서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룸미러 속 처형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서희를 닮아서가 아니다. 저는 지금 윤서영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 처형 그 자체를, 그 사람의 강인함을, 그 사람의 따뜻함을,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가슴이 뛰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이야. 이게 사랑일까? 처형과 함께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2월 말 어느 날 처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제, 죄송한데
지금 시간 되세요? 처형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뭐라고요? 노래방까지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형, 지금 어디 계세요? 집 근처 24시간 편의점이에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처형은 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매제. 처형이 저를 보자마자 울먹였습니다. 처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며 협박했다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처형,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연결고리는 없어요. 본인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처형을 지키고 싶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처형도 저도 놀랐습니다. 처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매제. 처형, 저는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처형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처형 집 근처에서 차 안에서 밤을 샜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처형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미에 있는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남긴 빚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완전히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고 준석이도 승진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처형,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2주 후 처형은 정말로 노래방 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어요. 수입은 확실히 줄었지만 처형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사람들 앞에 당당해진 기분이에요. 처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조금씩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제,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처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제가 없었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잖아요. 그런데 처형이 걸음을 멈추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지내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요? 저도 걸음을 멈추고 처형을 마주봤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어요. 처형, 저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형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처형을 단순히 처가 식구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매제, 사랑합니다. 처형. 62세의 늙은 택시기사지만 진심입니다. 처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매제를 그냥 동생 남편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처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한강가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하나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형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호와 준석이에게 화상통화로 고백했을 때, 엄마, 이모부는 이모의 남편이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이상해요. 준석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처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준석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매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처음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형이랑 많이 얘기해 봤어요.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사시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마음이 아팠어요. 준석이도 말했습니다. 완전히 자연스럽다고 할 순 없지만 엄마가 선택하신 거라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처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 준석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며칠 후 저희는 용기를 내어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아뵀습니다. 3년 만에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안부를 물으셨고 장인 어른께서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른, 장모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처형과 제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순간 거실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장모님. 처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서영아. 장모님이 갑자기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죽은 동생의 남편과 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인 어른께서 장모님을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계속 화를 내셨습니다.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딸의 남편을 언니가 어떻게? 처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외롭다고 아무나 하고 그러면 돼? 장모님이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결국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장인 어른의 단호한 말씀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처형은 계속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요. 아니에요, 처형.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희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처형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연인으로서 함께 가는 첫 번째 성묘였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묘비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진 속 서인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야, 언니 왔어. 처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처형과 연인이 되었어.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도우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 이해해 줄 거지? 용서해 줄 거지? 처형도 조용히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언니가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도 언니가 평생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야. 매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잘 알잖아.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익숙한 노란 나비. 처음 노래방에 가던 길에서 봤던 바로 그 나비와 똑같았어요. 나비는 아내의 묘비 주위를 천천히 마치 춤을 추듯 날아다니더니 우리 앞에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 나비, 처형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서희가 제일 좋아했던 노란색이에요. 저는 나비를 바라보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비는 우리 주위를 세 바퀴나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나비가 처형의 어깨에 살짝 앉았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분명히 앉았습니다. 처형이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비는 다시 날아올라. 이번엔 제 손등에 앉았습니다. 마치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희가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처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비는 한참을 우리 주위에 머물렀다가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서희가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희가 괜찮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를 나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습니다. 매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처형을 쳐다봤습니다. 네, 장모님.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구나. 아니에요, 장모님. 아니야.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했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생겼다는 걸. 나는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처형이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이해된다고는 할 수 없어. 장모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니? 장모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장인 어른께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매제, 네, 장인 어른. 너무 화를 냈네. 미안하네. 아니에요.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면 서희도 하늘에서 이해할 거야. 평생 서영이를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준호와 준석이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이제 정식으로 서울에서 취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모부, 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서울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는 거야? 처형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준석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요. 엄마랑 이모부가 함께 사실 수 있게요. 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돈으로?
저희 몇 년간 번 돈 다 모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투룸이에요. 엄마랑 이모부가 함께 사시기에 딱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낼 거예요. 준호야, 준서가. 처영이 두 아들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정말 고맙다. 이듬해 봄, 우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모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준호와 준석이가 직접 주례를 서주었습니다. 이모부,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평생 소중히 모실게. 저희도 이모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실 거예요. 준석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동료 박철민과 김상우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수형, 축하해. 형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 처음 봐. 고맙다, 철민아.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62세와 58세의 신혼부부, 그리고 20대의 건강한 아들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처영이 제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노래방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그때 노란 나비도 봤잖아요. 아마 서희가 우리를 이어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처영? 아니, 이제는 아내 서영은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준석이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어요. 매달 한 번씩 우리는 서희의 묘소를 찾아갑니다. 서영과 함께,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도 해요. 고마워, 서희야. 서영을 보내줘서. 묘비 앞에서 저는 항상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동생아, 언니가 정말 행복해. 고마워. 서영도 동생에게 인사합니다. 때로는 노란 나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서희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축복해주고 있다고. 62세에 찾은 늦은 사랑.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도덕적이라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도 관계도 경계가 없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노래방에서 만난 처형. 그 충격적이고도 운명적인 재회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저녁 식사와 함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힘들었죠?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인생입니다. 시청자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구원한 아름다운 이야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며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목에서 멈춰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선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렌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몸과 마음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